안녕하세요. 화장품 기획 및 개발 11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통 물류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교재로는 4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하기 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어떤 단계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화장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즉 마케팅을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유통이라는 건데요. 유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물류가 흘러가는 그런 루틴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가 판매가 되고요. 소비자나 수요자에 의해서 구매가 되고, 이런 여러 단계가 수행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업체, 유통업, 상품 유통,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요. 우선 유통의 사전적 의미로는 상품, 화폐, 유가증권의 경제 주체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이전이 되는 상태를 우리는 유통이라고 하고 사전적 의미를 둡니다. 자, 상품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의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구매를 통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체물의 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유통업체 또는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통활동을 담당하는 회사, 즉 기업을 일컫게 됩니다. 자, 유통에는 상적 유통이 있고요, 물적 유통이 있는데요. 상업적인, 즉 상적 유통업은 도매업, 소매업, 중개업, 대리업, 무역업 등등이 있습니다. 자, 물적 유통업은요, 운송업, 창고업, 하역업 등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통에 대한 부분 뒷부분에 가시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의류 회사 중에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H&M, 자라, 망고, 유니클로, 이런 의류 브랜드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자라도 마찬가지고 H&M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각광받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라도 마찬가지, H&M도 마찬가지, Forever 21도 마찬가지, 이러한 의류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인기가 많은데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발을 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유니클로가 2016년, 17년만 하더라도 거의 업계에서 탑이었죠. 그런데 이제 반일 감정이 생기고 반한 감정이 생기면서 이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 때문에 유니클로의 매출 역시도 굉장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짚어나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드리면요.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중간에서 소매상에게 이동시키는, 유통을 하는 중간상 유통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소매상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제품에 따라서 중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와, 즉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유통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H&M이나 자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퇴출되었던 이유가, 첫 번째, 우선 유럽, 그리고 스웨덴, 북미, 북유럽, 그리고 미국, 이러한 국민들, 사람들의 체형과 우리나라의 체형은 좀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폴로라는 그 의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 북미,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팔이 좀 긴 편입니다. 발도 크고요. 그래서 의류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을 때 팔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었을 때 불편함을 호소를 했죠.
아 이건 나와 맞지 않아 뭐 이런. 그리고 맨 처음에 세트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컬러나 디자인들이 한국 정서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라나 H&M 같은 경우 뭐 Forever 21 이런 옷들은 10대에서 20대 30대 초반까지 커버하는 그런 디자인들이고 가격대였는데 그들의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자인이나 아니면 컬러들이 10대, 20대가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과 컬러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유통이라는 거는 당연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기획하고 개발해서 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잘 이동이 돼야 됩니다. 생산업체로부터 소비자로 이동이 잘 돼야 유통이 잘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창고, 물류도 들어갑니다. 자, 제품을 생산을 해서 김밥집도 아니고요. 김밥집도 마찬가지네요. 김밥집 역시도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하죠. 그래서 김밥을 한 10줄 정도 아침 시간에 아니면 점심 시간에 또는 퇴근 시간에 사람들의,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재고라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물며 김밥집도 만들어 놓는데 옷가게는 안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옷을 생산을 하는데 H&M하고 자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두 브랜드를 말씀드린 이유는 항상 두 브랜드가 엎치락뒤치락 뭐 1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두 업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업체의 유통 구조, 그리고 마케팅 구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반 비용들, 이런 것들이 두 업체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자라 같은 경우는요, 회전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재고를 한 6일 정도면 그 품목이 소진되도록 그렇게 생산을 하고요. H&M 같은 경우는 약 60일 정도 동안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생산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라 같은 경우는요, 제품의 수가 만여 가지가 돼요. 만여 가지가 되지만 소진이 빨리 되는 거죠. 종류를 많이 만들어내지만 소량씩 여러 가지 옷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H&M은 2,000에서 3,000가지 정도의 의류를 생산을 하고요. 따라서 한 디자인의 품목의 옷 의류가 대략 60일 정도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창고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물류면서 또 유통이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아니면 TV를 통해서 물류센터라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물류센터 자체 창고라고 하는 이 창고를 내 돈으로, 내 사비로, 아니면 회사 돈으로 공장을 지었던, 아니면 리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임대해서 사용을 하던, 제품이 아니면 상품이 오랫동안 창고에 있다라는 건 계속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라 같은 경우는요, 생산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창고에 두지 않음으로써 창고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라는 자체 공장이 있어요. 자체 공장이 있어서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H&M 같은 경우는요, 외주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산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 두 브랜드 플러스 유니클로 같은 경우 한국 시장에 자리 세트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면 유니클로의 히터텍,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전 국민이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니클로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의류들, 속옷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인 정서에도 가격대 플러스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 기업마다, 회사마다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통이란 부분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마케팅도 중요하고 좋은 제품이 출시가 돼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케팅도 잘 되고 제품도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유통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제품은 사장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PPT 두 번째 장을 볼게요. 자, 유통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해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상호 의존적 조직들의 집합체를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조 생산 공장, 제조업체, 그리고 중간상,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서로 상호 의존적이죠. 제품이 있어야만 소비자도 니즈를 채울 수 있고요. 소비자가 있어야만 제조업체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입니다. 자,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에도 유통 경로를 갖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제품 중심의 유통 경로였다면 현재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 차원에서 서비스 유통 경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 세차 기기랄지 아니면 무인 자동 현금 인출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조직들의 집합체가 유통 경로라고 했는데요. 유통 경로상의 생산자, 중간상, 소비자, 이런 경로들이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 즉 농장에서 만든, 그러니까 생산한 멜론을 대형 마트로 중간상이 옮기고요. 그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죠. 이런 경로를 우리는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통 경로의 필요성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과연 제조업체에서 바로 소비자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데요. 보시면요. 중간상은요, 유통 경로 선상에서 제조업체와 소비자 중간에서 활동하는 조직 또는 회사 또는 개인이 됩니다. 이 중간상에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는데요. 도매상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라는 게 예를 들면 제조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요. 여기에 소매상이 있고요. 그 다음 소비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소매상이나 다른 도매상과 거래하는 도매상끼리도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그런 조직체나 개인을 우리는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매상은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을 우리는 소매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 드리면요. 중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상품과 유통 과정에서 행해지는 상품의 구매 및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사업체를 중간상이라고 합니다. 에이전시라고 하는 대리상은요, 구매나 판매를 위하여 상담만 하고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A라는 제품 팩트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소매상이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도매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제품을 내가 가져오진 않고 연결만 시켜주는 겁니다. 연결만.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어요 하고 소매나 도매상에게 말을 해주고요. 도매나 소매상이 에이전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품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에이전시는 제조회사에게 말을 해서 바로 그 도매나 소매상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대리상입니다. 자, 홀세일러라고 해서 도매상은요, 다른 형태의 중간상인 소매상에게 재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다시 파는 거죠. 제조업체에서 구매를 합니다, 제품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서, 그리고 소매에게 제품을 넘기는 거죠. 자, 소매상은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하는 중간상이고요. 브로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종의 대리상과 같습니다. 일종의 대리상으로서 취급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구매자와 판매자 중 어느 한쪽을 대표해서 사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판매 대리인은요, 상품 소유권은 가지지 않고 제조업자의 계약을 통해서 판매액의 일정 수수료만 취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디스트리뷰터라 그래서 유통업자는요, 판매, 재고관리, 신용대여 등 다양한 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상이고요. 보통 산업용품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도매상과 비슷하고 같은 의미로도 통용됩니다. 자, 중매상은요, 주로 산업용품 시장에서 도매상 또는 유통을 하는 사람, 유통업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제조업체가요, 그러면 제품을 제조를 했어요. 소비자에게 바로 넘깁니다. 그러면 훨씬 소비자가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조업체가 100원에 생산을 했어요. 도매상에게 200원에 넘깁니다. 제품을 유통을 하죠. 그러면 제조회사는 10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자, 도매상은 200원에 구매를 한 제품을 소매에게 전달을 할 때, 유통을 할 때는 당연히 이윤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300원. 그죠? 그 300원에 제품을 소매에게 유통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회사 100원, 도매상 또 100원, 그래서 100원 100원의 수익이 챙겨지게 되고, 그리고 소매는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300원에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소비자에게 또 이익을 취해야 돼서 유통 경로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100원에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200원에 유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유통업체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400원 또는 500원의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바로 소비자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유통이 이루어진다라면 100원의 생산, 그리고 100원의 이윤을 취득을 하고 200원의 소비자에게 주면 될 것을, 왜 우리는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조업체는 중간상을 이용해서 교환 과정의 효율적인 경제성을 달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11-3을 보시면 돼요. A, B, C라는 업체가 있고요. 소비자는 1, 2, 3이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자, A라는 업체가 1, 2, 3이라는 소비자를 만나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나야 되겠죠. 만약에 다이렉트로 소비자하고 만나고 싶으면요. 자, B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2번, 3번 소비자를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라면 1번 소비자를 만나야 되고요. 2번 소비자를 만나야 되고 3번 소비자를 만납니다. 각 회사마다 3번씩 각 소비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상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요, A, B, C라는 회사는 중간상인 한 번만 만나면 됩니다. 원래는 소비자하고 다 만날 경우에 3명의 소비자를 한 회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났다라면, 제조업체가 있고 중간상이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제조업체는 중간상만 만나면 되니까 한 번에 효율적으로 시간도 단축이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총 거래수의 최소의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분업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죠. 제조업체 A가 있어요. 제조업체 A가 100개라는 숫자의 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조회사는 99개, 99개를 재고로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상인이 있어요. 여기 또 중간상인이 있고요. 그러면 회사
제조회사는 이 중간상인에게 10개, 이 중간상인에게 10개, 10개, 10개를 분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상인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하나 필요한 사람한테 10개 중에 하나를 주면 되죠. 물 100개 중에 하나를 주는 것보단 10개 중에 하나 주는 게 훨씬 더 분업이 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상인은 여러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동질적으로 동급화 및 수합해서 구색을 갖춘 후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분업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간상인들은요, A라는 제조업체에서,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그 다음에 의류 공장에서 자켓을, 그리고 신발 공장에서 신발을 10개, 10개, 10개를 구색을 갖추고요. 소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양말을 소개를 할 때 신발도 같이 소개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업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변동비 우위의 원리 적용이 있는데요. 제품의 원가 구조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때 제조업체는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변동비보다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절감하는 규모의 결제와 경험 효과를 실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조회사는요, 어쨌거나 계속 고정비라는 게 들어가요. 어떤 고정비냐면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 라인을 가동을 시켜야 되고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정 비용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자, 고정 비용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인건비, 그러니까 중간상인이 없는 이 중간상인 역할까지 제조업체가 하게 되려면 이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고정비가 되죠. 고정비가 클수록 사업은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비를 최소한 낮추고 변동비를 늦추는 방법이 생산, 제조업체에서는 더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변동비 역할을 이 중간상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유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중간상의 이용은요. 제조업체가 최종 사용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 그리고 형태 효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장소 효용은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제조 공장이 제주도예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 오산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중간상이 오산, 서울, 제주, 목포, 부산 이렇게 중간 상인들이 거점을 두게 되면 소비자들이 가까운 데에 가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가 효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그리고요. 시간 효용은요. 소비자가 상품을 원할 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건 마찬가지 이야기죠. 가까운 곳에 이런 중간상들이 있을 땐 필요할 때 가서 구매를 하면 되죠. 너무 필요한 물건인데 제주도야. 그러면 구매를 하긴 하겠지만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구매하긴 어렵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소유 효용인데요. 소비자가 상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 중간 업체가 있을 때. 형태 효용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형태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세 가지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 효용, 장소 효용, 형태 효용, 소유 효용 등이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ABC 소비자 1, 2, 3 설명드렸던 내용은 PPT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유통 경로가 하는 역할 한번 볼게요. 교재로는 453페이지입니다. 중간상은요, 효용 창출, 즉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효용, 장소, 소유, 형태 효용 등을 위해서
교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요. 제품 구색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네트워크를 더 단단히 하고요. 구매자에 대한 맞춤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공급 사슬 관점에서 중간상의 구체적 역할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PPT 자료에 그 내용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상의는요, 이러한 그 제조업체가 중간상을 이용하는 이유의 반대적인 입장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 제품을 구색한다는 걸 갖춘다는 의미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발이 있고 자켓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양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화장품으로 따지면 메이크업이다라고 하면 뭐 립스틱부터 해서 뭐 피부를 정돈해주는 뭐 쿠션류 아니면 뭐 파운데이션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아이에 관계된 뭐 섀도우나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구색을 갖추었을 때 고객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효용을 창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통의 그 경로를 보면요. 제조업체가 있고 그 다음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 최종 고객의 순으로 유통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통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냥 아무 도매상한테나 저희 제품을 좀 판매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이 추구하는 유통 방법이 있을 거고요. 기업이 창출하고자 하는 이익의 수익의 구조 또는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 유통의 단계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색다른 구조를 우리가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이 유통 경로 설계 과정을 보면요. 제조업자는 어떤 특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만 당연히 그 제조업체는 생산성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자,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에 대해서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 분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유통 경로 목표 설정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할 거고요. 주요 유통 경로 대안의 파악 및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주요 유통 경로 구성원의 그 숫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설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로 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 분석 보시면요. 유통 경로는 고객 관점에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제품의 특성에 맞는 고객, 타겟에 맞춰서 유통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데요. 이는 원활하게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입지가 편리해야 되겠죠. 시장 내 분산성, 즉 교통 비용이나 제품 탐색 비용이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약재만 파는 경동시장이나 아니면 뭐 대구 약재시장 이렇게 한 군데의 제품들이 입지하고 있다라면 소비자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단번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고 그 제품을 인도받을 때까지의 시간이 짧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 설계할 때는 입지의 편의성 그리고 대기 시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한국철도 유통회사에서는요. 트레인샵이라는 걸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 트레인샵은 기차 안에서 제품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특산물을 바로 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요. 제품 구색인데요. 하나의 유통 경로에서 다양한 제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할인점 같은 곳 있죠. 그렇죠? 할인점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도 고객의 욕구를 제대로 분석한 결과가 됩니다. 또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요. 최소 단위의 크기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된다고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고객이 바라는 적은 양이라고 적은 양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뭐 1인 가구를 위한 소량 판매랄까?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스팸 같은 경우가 있겠죠. 자, 매장 내 분위기 및 판매원의 서비스 역시도 고객 욕구 분석을 제대로 파악한 경우에 유통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매장이 청결하고 직원의 서비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음악도 마트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향이 좋은 곳에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고객들의 욕구를 제대로 분석해서 유통 경로를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것은요, 유통 경로 목표 설정 및 영향 요인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자, 유통 경로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당연히 기업이 어떤 특정 제품 시장에서 총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고객이 바라는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킬 것인가 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유통 경로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인 중에 첫 번째로 제품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소비재는 쇼핑 습관에 따라서 편의품, 소매품, 전문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통 경로 설계 시에 제품의 특성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즉, 제품이 부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복잡한지 아닌지, 대체율이 어떠한지에 대한 겁니다. 자, 대체율이라는 것은요, 생필품인 빵과 우유는 일반적으로 대체율이 높다.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명품 브랜드 상품은 대체가 가능할까요? 내가 A라는 명품을 사고 싶은데 대체해서 B라는 걸 구매하진 않죠. 물론 중저가의 제품들은 예전 대비 대체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으나 고가의 그런 명품 브랜드들, 명품 차는 대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패션 의류는 중간 정도 대체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부패율도 생각을 해야 돼서 중간 단계를 몇 단계까지 둘 것인가를 고려를 하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 농산물의 경우는요, 너무 복잡한 중간 유통을 거치게 되면 어떨까요? 시들거나 부패하거나 썩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품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 경로를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유통 경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기업의 충분한 자금력 여부에 따라서 유통 경로의 통제권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특정 기업이 충분한 자금력과 강력한 영업사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면요, 직접 수직적으로 유통을 해도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체가요, 중간상을 거치는 이유는 이 중간상이 하는 그 고정 비용 있죠. 이 중간상들이 만약에 제조업체에서 임금을 받게 된다라면 고정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은 많은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상을 거치게 되고요. 고정비를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자금력이 좋고 충분한 자금력과 영업사원들도 충실하다, 강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이렉트로 소비자와 거래를, 유통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목표 설정할 때 중간상의 특성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상이한 형태의 중간상들이 갖는 강약점을 검토를 하고요. 중간상은 촉진, 고객 접촉, 보관, 신용 제공 등의 능력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중간상, 유통 경로를 설계를 하는데 이 중간상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중간상을 둘 필요도 없고, 이 중간상 역시도 대금을 지불할 신용적인 능력을 갖춘 중간상이어야 되겠죠.
또한 이 중간상은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고 소매상과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중간상인지 역시도 우리가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로 경쟁사의 특성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요, 물론 맨 처음에 만든 신개발 제품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 제품이 성숙기에 갔을 땐 모방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했죠. 언젠가는 도입기던 성숙기던 어쨌거나 마케팅이나 유통은 계속 변화를 하게 될 거예요. 성숙기로 가정을 했을 때 모방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모방 제품들, 그러니까 나와 경쟁하는 제품들의 유통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역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경쟁 기업의 경로를 고려하고요. 다른 경쟁사 점포 인근에 자사 점포를 설치를 한다. 이 이야기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빨리 인식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삼성 플라자 맞죠? 삼성이라는 그 가전제품 그 대리점이 여기 점포가 설치가 되면요, 그 옆에 LG 대리점을 설치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개의 브랜드가 같은 그 인근에 점포를 설계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빠르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의 특성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적 조건, 법률 및 정부의 규제, 기술의 발달, 윤리적 요인, 환경적 특성 등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유통 경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WTO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산물이 예전에는 그 국내 해외 그 수입산 농산물들이 잘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중간상들을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 역시도 예전의 유통 경로와 비교해서 다르게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통 경로 목표 설정 및 영향 요인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유통 경로 파악을 했으면요, 유통 경로 영향 요인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목표 설정까지 했다라면 이제 주요 유통 경로의 대안 및 파악,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한 후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고수를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죠. 경로 대안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경제성입니다.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데 가장 판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유통 경로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자, 직접적으로 제품 회사에서, 제조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을 하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대리점, 중간상을 두고 유통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평가는 당연히 기대되는 매출,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이런 것들을 추정을 해보는데요. 그러한 이유는요, 보통은 이제 그 중간상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인 즉슨 고정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중간상, 간접 유통, 즉 중간상, 대리인이 더 많이 판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요, 생산 라인에 있는 직원들이 훨씬 많겠죠.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그런 직원들보다는요. 그래서 인력적인 차원에서 간접유통 대리인, 중간상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대리점이 더 많은 판매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인적 자원, 즉 판매원들이죠. 즉 대리점, 대리상, 아니면 간접유통, 도매상들이 고용한 직원들은, 그죠? 이 직원들은 꾸준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영업이란 부분을, 유통이란 부분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고객도 제조회사보다는 훨씬 많게 됩니다.
또한 제조회사에서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자본력이 탄탄한 그런 제조회사는 제외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요, 이 중간상들은 고용하고 있는 그런 그 판매 인적 자원에게 성과급이라는 거를 지급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유도를 하죠. 또한 대리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제품에 구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신발, 양말, 또 뭐 있을까요? 관계된 거. 더신, 슬리퍼, 이런 것들, 거기에 플러스 의류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조회사에 가서 한 가지